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싸움을 할 때면 시작할 때는 늘 복지부 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늘 기재부 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났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뭐 예산 문제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의 완성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시민들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일껏 만든 법이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그 후보자님께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셨죠? 네.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걸 함께 있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의 내용이 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광역 간의 이동을 연계를 잘하게 만드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그 운영 자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이 특별 운송 사업 운영비가 지금 이제 별표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동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한민국 이동권 예산에 대해서 좀 현황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여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뜨나요? 네. 그 이동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에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물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이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했고 이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다 저상버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는 시내버스는 포함이 되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 말하자면 광역 간의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휠체어 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여기 보시는 예산들 중에서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광역 간의 이동 지원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후보님께서 스스로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현행 보조금법 제 별표 2죠. 제외 대상으로 돼 있는 이 특별 운송사업 운영비를 이제는 좀 별표 1로 옮겨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좀 균형 있게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소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의정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제 지방 이용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이렇게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돼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해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되신다면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법 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천억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세계 12위 경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선 나라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 사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 분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고 적응하고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서 용혜인 의원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졸 이하 학력인 분들은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장애인들 가운데에선 중졸 이하 학력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의무교육이 장애인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2005년에 개정으로 이게 지방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교육격차가 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로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평생교육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방으로 돼 있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국비 지원 근거 또 국비 지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방 이양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양을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관련 또 평생 교육지원법에 관한 의벽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논의 사항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